안녕하세요. 브릿지 인터뷰 진행자 정장희입니다. 브릿지 인터뷰는 현재 한국의 이주민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만큼 현재 정부에서도 한국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브릿지 인터뷰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주민 사회와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이번 브릿지 인터뷰 1회에서는 10년 만에 얻어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2부에 걸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1부에서는 이주노조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건, 그 사건의 당사자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부위원장 맡고 있는 셰강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조합에서 사무차장 일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 나승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원래 그 이주노조의 우대하라 이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예. 위원장님이 원래 저희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같이 출연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노동자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 위원장님 네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팔 저원들과 만나서 회의하는 자리 때문에 여기 함께는 못하셨고 다만 이제 어쨌든 위원장님이 2012년도부터 비대위 원장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 계속 노조를 책임지는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좀 지금까지 특히 네팔 이주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오면 이주노 문제 있으면 우다야 동지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못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 세 명이 성실성 있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민감한 사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우선 세 분이 각각 어떻게 이주노조와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각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주노동자 이 활동이 한 2001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이때 저는 98년도에 한국 왔었거든요. 그때 와서 먼저 공장에서 2년 일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때 처음 그때 이주노조 아니라 평등노조라고 이퀄리티 트레이딩이라고 있었고 그 노조 안에 이제 우리 이주노조가 어떤 문화 뭐 몇 개 문화 있는데 거기 중에 이주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 처음 그 퇴직금 문제 때문에 가서 그때 퇴직금 그거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통 이주 노동자들 중에 그런 건 있어요. 뭐 자기 어떤 문제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거 해결되면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밥을 사주든 돈을 주든 어떻게 하려고 손님비시를 하려고 그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때 E2MB 사무실 찾아가서 그 위원장님한테 내가 퇴직금을 한 250만 원 받는데 얼마 줘야 되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는 돈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집회를 오라. 그래서 처음 그때 한 일주일 뒤에 일요일날 그때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가봤어요. 가서 이제 우리가 집회에서 철회 노동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가서 그 노래 어떤 가사 중에 매일 하루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 가사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기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2001년도부터 그때 노조 가입을 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활동을 쭉 해온 거죠. 성철님. 예, 저는 이주노동자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시작된 거는 저 201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이제
좀 휴학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 한글교실이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뭐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한글을 통해서 뭐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한 뭐 인권, 노동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토론해보고 이런 이제 교실이었어요. 이제 저 선생님으로 1년 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저 이주노조랑 그다음에 이주노 한글교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당시 미셸 전 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이주노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 해에 저희 미셸 위원장님이 이제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건이 있었어요. 2012년 5월경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위원장이 못 들어오시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당장에 좀 사무실에 좀 뭐 그 상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져서 저라도 좀 가서 전화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반상근이라고 해서 이제 좀 자원활동 개념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풀타임이 됐고 지금은 3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 반상근은 돈을 받나요? 반상근은 반을 받죠. 그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2007년도에 안산 시화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안내공장에 사장님이 다른 이주노동자인데 3개월 동안 월급이 못 받고 있는데 저도 그때는 한국은 2006년에 왔거든요. 저도 한국말 제대로 못해요. 네. 그 시간인데 잘하시는데요. 지금은 오래됐으니까. 네. 시화공장에 있는 이마트 앞에 방글라데시 자밀 씨랑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주노조로 소개해줬거든요. 그때는 이주노조 사무실에 서대문 쪽에 있어요. 그때 처음 왔어요, 같이. 내가 상담도 다 했는데 뭐 사장님이 한 달 시간 안에 돼지고기 월급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람 나라로 갔고, 네. 모두는 이런 법이 있어요. 2007년에 이런 법이 생겼어요. 20명 이상 한 회사에 사람이 있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다. 이런 법이 생긴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에는 우리 공장에는 23명이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사실 우리 이주노동자인데 그냥 일하라고 토요일날 특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23명이 같이 우리는 토요일날 특권 해야 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사장님을 사와가지고 사장님은 나를 밀렸어 나중에 사무실에 오라 내가 사무실에 가는데 사장님 너만 돈 줄게 일 시끄라고 같이 하라고 근데 내가 이야기해서 그것도 한국말 제대로 못했거든요 알아듣고만 안 돼요 같이 함께 근데 다음에 사장님이 나를 잘랐어요 너 가 근데 내가 거기로 그만두고 김포 갔어요 김포 가는데 그때 김포 가다가 며칠 일했는데 나를 손으로 다쳤어요 그때는 또 이제는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주노조로 나한테 도와줬거든요 뭐 산재 실천해주는데 회사도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함께 하고 있고 2011년도에 인천 지부 사무국장으로 됐고 네, 지금 2014년에 인천병원대 인천 이주노동자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긴 사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이주노조와 관계되셨네요. 이주 노동자 친구들이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 한국에서는 노동운동 하는 거는 한국 노동자들이 힘들고 그러냐면은 돈 벌으러 왔다가 노동운동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다 꽂혀가지고 나는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뭐 이주 노동자도 되게 저는 방글라데시니까 도움이 받으면은 내가 이곳에서 뭐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답을 하면서 먼저 자기가 그런 선당성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하시는군요. 네. 그 제가 듣기로 올해 이주노조가 10년 네,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주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그동안 있었던 역사, 이주노조의 역사나 뭐 주요 성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무처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네요. 노조가 시작된 거는 2005년에 창립이 됐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평등노조 이주지부 시절부터 저희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2003년도, 4년도에 명동성당에서 381일 동안 1년 넘게 농성을 했었고, 그 이유가 그 당시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 고용허가제가 통과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산하연수생 제도가 미등록 치료율이 한 80-9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새롭게 고용허가제 노동제를 받겠다, 이게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뭐 미등록 등록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명동을 이렇게 싸웠었고, 비록 그 자체를 바꿔내지 못했지만 그 긴 투쟁의 기간 동안 여러 활동가들과 교육, 뭐 계속된 집회 이런 것들로 이제 일종의 우리들만의 자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을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그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창립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모든 노동조합은 만들어지면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뭐 단체 협상이나 여러 가지 노조법상 노조로서의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2005년도에 창립되자마자 노동부에서 이 설립 신고에 관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조합원 중에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뭐 연락, 뭐 성함, 일하는 사업장 주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그거는 뭐 얼마든지 출입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조 쪽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립 신고를 이제 반려했죠. 그래서 저희가 총 10년간 소송을 해왔었고, 1심에서는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하더라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만들 수 있다. 실제로 90년대에 다 대법원 판례로 산재,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다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노조도 가능하다라고 됐는데, 그게 2007년도고, 근데 2007년도에 그걸 노동부가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고 나서 8년 동안 판결이 안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지난달 6월 24일 날 전원 25일 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2심과 똑같은 논리로 이제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요. 근데 문제는 그가 2005년도 초대 안화를 위원장님부터 해서 뭐 토론어 동지 뭐 까지만 동지에서 지금까지 저희 지부 간부들을 맡았던 분들이 뭐 지도부가 되고 나서 아니면 지도부가 되자마자, 그리고 뭐 비응적으로 지도부를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표적 단속이 되고 추방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게 그동안 10년간의 역사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와중에 합법 노동자가 최초로 미션 위원장님이 당선이 되었었는데, 그마저도 노조 위원장으로서 같이 어떻게 일을 병행할 수 있냐, 고용허가제 노동자, 그래서 허위 취업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혐의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을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최근에 2-3년 동안 저희가 최근에 좀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작년 초에 이제 포천에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이라는 데서 한 10명이 넘는 이제 댄스 무용수 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조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짐바브웨랑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에서 왔었는데 한 달에 최저임금 뭐 50만 원, 최저임금 절반 한다는 돈과 뭐 기숙사에서 뭐 방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쥐가 다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노동권 침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발을 듣고 조사를 하던 중에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여당 사무총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국회의원이 그 박물관의 이사장이었고, 국회의원 사람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이 안 지켜지는 박물관의 이사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되나 해서 저희가 여당 그 새누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국회를 찾아가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뭐 미래 어디 딴 데로 가신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사건이 많이 해제가 되었고, 다행히 이제 3일 만에 합의가 되면서 못 받았던 임금 체불액이 거의 이제 그 뒤로도 몇 분 더 찾았는데 다 합해서 제 기억은 2억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새로운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었고, 그 밖에도 작년에 좀 문제가 많이 회자됐던 퇴직금,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문제라거나 3년 전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시 원래 구직 리스트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 노동부가 뭐 브로커 때문에 더 이상 제공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싸워왔고, 저희가 그런 제도 자체들을 폐지시키지는 못했어요. 뭐 저희 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걸 통해서 벌칙 조항 같은 것들을 없앴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그냥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과 함께 이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힘을 보여줘야 자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더 나빠지는 건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라. 이런 제도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노동조합이 저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6월 25일에 있었던 그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이 판결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세 분 다 그 현장에 계셨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때? 이때 되게 좋았고, 어차피 아까도 우리 사무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거의 10년 긴 싸움을 했고, 우리가 이때까지 주직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도 노조가 어차피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직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노조 활동해도 단축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됐었고, 우리가 언제 진짜 고용가지고 있는 한국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도 만약에 노조 위원장이 되면은 제대로 할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고, 뭐보다 고라니 울었어요. 눈물 났는데 사람들 왜 울냐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동안 계속 1인치를 했어요. 대법원 앞에서. 근데 할 때마다 계속 억울했거든요.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판결이 나와야 되나, 정당한 판결인데. 그래서 그거 들은 순간 바깥에 나와서 얘기하는 순간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억울해서 뭐 좋아서보다 내가 그런 순간도 있으면 진짜 되게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이주 노동자로서 이주 운동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활동가로서는 되게 좀 그랬었죠. 나도 이런 운동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거 들어서 한편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런 억울함이 물려서 눈물도 나고 되게 아무튼 좋았어요. 네. 빼앗겼던 권리를 찾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벅차오르는 그런 되게 곧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저도 제가 일하면서 3년 정도, 그 3년 전부터 아까 한국글씨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봤던 게 이제 이주노조 합법화 이게
늘 집회의 어떤 요구안 중에 하나인 거고 거의 뭐 메인 슬로건인 건데 제가 노조 상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준비할 때 뭐 플랜카드라거나 이런데 넣으면서도 이게 언제 가능할까 사람들이 헌법 언제 되냐고 막 농담처럼 물어보면 뭐 우리가 더 많이 모이면 투쟁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조차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말씀하신 1인 시위 할 때도 와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사람들 대법원 앞에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적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판결이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나올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성명서를 써야 되는데 이긴 쪽을 써야 되나 진 쪽을 써야 되나 둘 다 써야 되나 이게 그 전날 너무 사무실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오면 이길 거다.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온 거지 나온다면 100% 이길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보나 우리의 정당성을 보나.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이기는 쪽으로만 썼어요. 들어가서 이제 노동부가 상고하니까 상고를 기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젖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약간 등에 딱 전율이 오면서 옆에 이제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뭐 앞에서 막 와 이렇게 소리를 못 질러도 눈이 이미 눈실이 되게 붉어져 있는 분도 있었고 우리가 진짜 이겼다 막 이런 후련한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의 그 활동 중에 가장 큰 쾌거라고 그쵸. 할 수 있겠네요. 두고두고 남을 네. 거죠. 그 현장에 이제 함께 계셨는데 사무국장님. 네. 저도 비슷해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우리는 돌아갈 때 법원에 죽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인품이 이전호주 죽기잖아요. 그때도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뭐 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많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데 계속 기다려보다가 언론가 잘 나왔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활동 하신 분들이 나를 들어갔잖아요. 단축 때문에 단축하고 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분들로 진짜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요. 너 노조 활동 왜 해? 이거 너 하면 단축 등치 있어. 나를 보낼 거야. 이런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불법이다 한국에. 아무리 깨려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설문도 했는데 사실 어디 단체 가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뭐지 불법노조 사무국장님 왔다. 이런 것도 들었어요. 네. 사실 지금 불법노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문제를 보냈어요. 사무국장님 축하해요. 합부되는데 그것도 진짜로 제일 행복해서 우리는 활동가로 진짜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로 조금 마음이 더 많이 좋고 힘도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합법노조 사무국장님 되셨네요. 네, 그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어떤 의미,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한국에서도 뭐 이런 노조 한국 노동자들이 또 이런 노조 설립하면서 되게 힘든 상황들 많이 있고 그러다가 뭐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보면은 말도 하기 힘들었고 뭐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준제로 사실 한국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처럼 뭐 그냥 미등록이면 그냥 가야지. 근데 이 노동자들이 여기서 미등록 상태 있으면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다가 도움이 주고 있고 사실상 세금도 내고 있고 간첩 세금이라고 해서 뭐 물건 사면서 세금도 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이 권리를 내기하는 그런 어떤 거는 없었어요. 필증 노동부에서 안 내주는 것도 우리가 미등록 기준 노동자 손명 합법화를 계속 우리 노조 계약사에 좀 넣고 있으니까 계속 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10년에 뭐 나는 10년 아니라 2주 역사에서는 그 6월 25일 날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2주 역사에 2003년도의 농촌처럼 2015년도에 그런
판결이 이주 역사를 앞으로 뭐 100년 가도 잊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주 역사에서 한 걸음 나아갔더라고. 또 왜냐면 우리가 2003년도에 농성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한 걸음 나간 것처럼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 한 걸음 또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조노조가 그렇게 걸었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차피 미드노 이주 노동자들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 낸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큰 의미죠.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겼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이제 인정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한국 정부에서 어떤 법 개정할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뭐 물어보는 그런 자기네 뭐 허가를 해주는 그런 단체도 없고. 근데 이주노조가 불증을 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왜 우리가 있는데 니네 그렇게 하냐?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언제 그런 힘이 생긴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이.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들이,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회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키자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생각할 수는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노동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에 내가 도움이 주고 있고, 내가 5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내가 받아가면 뭐가 잘못되냐고 얘기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역할 이주노동자가 대신에 해주고 있고, 이주노동자, 그런 미등록 이주노동자 때문에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합법화를 해줘야지 누구한테 해주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유 주는 그 소가 만약에 팔로 쳐도 좋다. 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 15년, 20년 살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말도 배우고, 뭐보다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가면은 기술자고 어떤 분야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합법화 해주면 그냥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그런 댓글 올리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라 진짜 해줘야 되고, 뭐 내가 밥 먹으면은 계산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합법화가 다양하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뭐 이주노동가 합법되든 안 되든 사실상 10년 전에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자,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이번 노동조합 된 거고, 불법 체류자 노조 말이 되냐 하면서 다음 아고라에 서명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한 220명 정도 서명을 하셨던데, 근데 가장 큰 논리는 이거예요. 왜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동조합을 합법화해줘야 되냐. 근데 저는 이제 대묻고 싶은 거죠. 그분들이 저쪽 세금을 내려면 합법화해야 된다. 가끔새도 내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 양지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대우를 하게 해주고, 세금도 낼 수 있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한국어 실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 논리라면 합법화하는 게 가장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어쨌든 경제적 효과가, 그건 삼성경제연구소도 인정을 하는 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딱 2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존재가 한국 경제 상당히 저임금이잖아요.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인데,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없으면 한국인 노동자도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곳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엄청난 저임금과 장시간, 그리고 법적으로 사실 보장도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뭐 술 한 잔을 마시든,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은 핸드폰 하나 하더라도 뭐 아이폰 이런 거 100만 원씩 내고 사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간접세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치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통계적으로 보나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은 다 약간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여튼 제 대안은 세금 문제를 얘기하실 거면 합법화가 대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농성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게 이주노조 필증 발급을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그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떤 과정들, 활동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 좀. 지금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이제 5일, 26일이죠. 한 달 딱 꼬박 됐는데, 저희는 지금쯤엔 당연히 필증이 나오고, 저희가 계획할 때 여러 가지 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이나 뭐 축하 파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필증이니까 안 나오면 그런 것들이 다 연기되거나 이제 캔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같은 행정부처인 노동부에서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간 10년 동안 뭐 규약도 좀 바뀌었고 임원 명단도 좀 바뀌었고 해서 뭐 그런 거에 이제 바뀐 거니까 제출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출을 해달라서 제출을 했는데, 그걸 보더니 규약상에 좀 문제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완 통보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저희가 고용허가제 폐지, 뭐 연수제도 폐지, 그다음에 뭐 단수 추방 반대, 뭐 이주노동자 합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규약상에 저희 사업 뭐 목표, 전문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 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조법상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조 설립을 반려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왔고, 저희로서는 이거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 경제수지 향상을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단속 추방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간 사례들을 봤을 때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를 바꾸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노동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차례 좀 면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19일날 임시총회를 거치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제 필증을 받고 그 이후 활동들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노동부 입장을 반영을 해서 냈는데, 얼마 전에 또 2차 보완 통보를 하면서 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하나랑 저희가 노동허가자 그러니까 다른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부분들로 규약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꾼 거죠. 네.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바꿔서 넣은 내용이 여전히 정치적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또 12일까지가 보완 통보 기한이에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또 총회를 열어서 이 내용들을 바꿔서 제출하거나, 또 하나는 저희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농성 이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들의 투쟁과 힘으로 이것들을 관철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뭐 앞으로 이뤄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예언자가 아니니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주노동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언젠가 이주노동조합을 좋든 싫든 합법화 판결이 나온 것처럼 필증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은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노동부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는 이유를 봤을 때 정치적 부담이랑 상당히, 어쨌든 누가 봐도 10년 만에 나온 판결을 노동부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노동부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당성은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 내일부터 좀 열심히 저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필증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네. 저는 좀 일반 시청자 입장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났는데 왜 그 필증을 안 내줄까, 그러한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노조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용허가제를 이주허가제로 바꾸는,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를 주요한 그 반려 사유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그 고용허가제 이전에 뭐 산업 연수생 제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지금 이주노조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동허가제 이 부분과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허가제 문제는 엄청 많아요. 고용허가제 시작할 때 어떤 고용허가제 들어올 때 방글라데시에는 먼저 시험 보고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계약은 3년 계약이에요. 고용허가제 문제는 회사를 바꿔야 되는데 사장님 허락받아야 돼요. 사장님 허락받으면 바꿀 수 있어. 사장님 허락 안 받으면 바꿀 수 없다.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나는 일하면 돈이 나왔고 근데 왜 사장님 허락 받고 내가 다른 회사에 가야 되냐? 왜 꼭 여기에서 일해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4년 10개월 한국에 일하면 그다음에 나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5년 이상 한국에 일하면 한국 국적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4년 10개월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뭐 그런 법이 만들었어요. 4년 10개월. 이거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법이라서 생각이 들어요.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데 자기 와이프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자기 나라 가야 되는데 사실 회사 바쁘니까 사장님 허락 안 받아잖아요. 나라에 못 가. 일해야 돼. 회사 바쁘다. 그것 때문에 자기 고용허가제 문제는 자기 와이프로 자기 같이 내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용허가제는 아직 그런 법이 없었어요. 네. 또 하나 문제는 40살 이상 나이가 되면 자기는 4년 10개월 끝나고 나라에 가서 또 시험 보고 또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40살 이상 나이가 되면 자기는 또 나라에 갔다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문제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에 오는데 학생들이었거든요. 고용허가제로 오는데 일하다가 돈 벌기 때문에 오는데 학생들이거든요. 사실 4년 10개월 일하면 또 나라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 노동자처럼 60대 나이가 60대까지 한국에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해서 노동허가제로 뭐 사장님 허락 없이 한국에 어디에서 일할 수 있다, 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도 시고 그다음에 자기는 4년 10개월 비자 있어도 끝나고 사장님 허락 없이 갔다가 3개월 안에 또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0대까지 해서 노동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나라 들어가면 퇴직금 받을까. 그런 사실 이거는 어디 나라나 그런 법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어떤 머리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고용허가제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장 이동에 대한 자유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는 거 가족 통화 금지. 네네네 그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가 나이 제한 이건가요? 네, 60대까지. 이게 이제 지금 이주노조분들이 원하시는 그 노동허가제에 포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상국장이 말씀하셨던 퇴직금 이 문제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산하연수생이랑 고용허가제도 두 개를 또 비교해 보자면 연수생은 말 그대로 연수,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관계법, 노동관계법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좀 다 편차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근데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는 말 그대로 노동자로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전이죠. 2014년 12월에 국회에서 이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이랑 개정안이 것이 통과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보험, 지난 10년 동안 퇴직금 보험을
보험이었던 출국만기 보험에 대해서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 원래는 퇴직 후 14일이었는데 출국 후 14일로 하겠다라고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문제는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노사간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무조건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사간에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산해서 이제 이자가 붙는다거나 이런 이제 좀 퇴직금 안에서는 반드시 14일 내에 줘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주노동자한테 한해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을 적용한다 하면서 그 내용만 이렇게 퇴직을 출국으로 바꿔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노동부랑 싸웠던 거는 출국 만기 보험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출국을 만기하면 준다라는 것 때문에 노동부에는 출국 후에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출국하기 전에 회사를 바꾸는 노동자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회사 바꿀 때마다 출국했다 들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출국할 때 한 번에 주는 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4년 10개월 동안 1년 일해서 회사를 바꿨는데 3년 뒤에 그때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이 사실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출국해서 받았을 때는 환율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각 나라의 금융 제도의 차이들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노조나 이런 데 쳐서 아까 퇴직금 얘기하셨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멀리 우즈베키스탄이나 네팔에 가서 한국에 있는 무슨 사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퇴직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퇴직금 못 받으면 그 나라 사무소를 통해서 어떻게든 찾아주겠다.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회사 바꿀 때마다 외국인과 똑같이 주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노동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주면 이주노동자들이 안 나가고 미등록이 된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들 말하는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도 이주노동자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지만 그거 퇴직금 받으려고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남아서 1년, 2년 미등록 일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을 거라고 했고 저희 통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 대법원 판결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판결이고 이렇게 잘된 판결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의 현상 노동부가 계속 정치운동 운운하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고용화가 시작될 때는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똑같이 해주겠다 이러면서 점점 1년 계약을 3년 계약을 늘리고 사업장 변경하는 걸 점점 어렵게 만들고 리스트를 안 주고 퇴직금을 자기 나라가 아닌 본국 돌아가야 주 이런 식으로 매년 바꿔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정부가 고용화해가지고 어디서 상도 받고 우리처럼 깨끗한 제도가 어디냐 투명한 제도가 어디냐 하지만 정말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제도 자체도 이제 거의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주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대변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주노조에 있어서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제 필증을 발급받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노동부에서 이거 이렇게 힘들게 주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농성 가면서 이제 많은 공동체랑 얘기 좀 하자. 근데 공동체에서도 이거 얘기하는 순간 뭐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그래 이거 노조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막으려고 그랬구나. 이때까지는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활동하는 그런 농성이나 그런 활동들이 지금 와서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투쟁에
그런 거는 되게 이주 노조로서는 되게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단체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전부터. 앞으로도 우리는 권리에 우리 이주노동자 권리에 어떤 문제 있는지 그 문제로 따라가서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내일부터 농성 노력하는데 우리도 안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네. 저는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한다 해서 친구들이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면 야 한국인들도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비정규직 이렇게 되는데 너는 막 외국인 뭐 자꾸 그러니까 좋은데 한국인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야 내가 지금 뭐 야근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실제로 제가 꼭 하는 말이 한국 사회가 진짜 이주 노동자들 없이 굴러갈 수가 없는 사회인 거고 그래서 너네들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제가 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거다. 저는 사실 이주민 1세대들이 이미 와서 이제 또 나간 분들도 있고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아기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미 커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이제 노동자 이렇게 되고 그 2세, 3세들이 계속 자라날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나. 이주노조 문제도 딱 거기랑 딱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해줘야 되지만 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면 그때 했어야죠. 2005년에 했어야죠. 10년 동안 해주지 않고 나서 저 얼마 전 어셈블리라는 드라마 보니까 그 주인공이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냐고 대법원 앞에서 만약에 저희 졌다면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겼지만 근데 노동부가 이제 와서 10년 동안 결국 노동부가 그거를 클레임을 포기 안 하고 계속까지 걸어왔는데 내주지는 못할 만저 사과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노조 피증을 목리를 부리는 거는 노동부는 그러면 그때 우리 면담 때 얘기했는데 노동부는 준비가 돼 있냐. 이주노동자 지금 80만 시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데 노동조합 합법화 안 시키고 당신들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현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 조직적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 요구들이 모아져서 관찰되는 통로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억누르고 쫓아내고 이걸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가 정말로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뭐가 말하나 그런 얘기할 때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예 밑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뭐든 밑바닥이 건설이 돼야지 거기에 뭐를 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뭐가 나무라도 거기 나무 물이 있어야지 똑같아요. 이주 노동자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을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얽혀 있거든요. 내가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상 굴러갈 수 있나? 2020년에 한국 사회, 한국 인구를 보면은 100명 중에 10명이 이주민이 될 거고 앞으로 이주 노동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고 이주 노조가 뭐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처럼 식단처럼 병원처럼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런 이주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보다 좀 고민하는 사람들 이주 노조가 필증이 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주 노조가 뭐 어떤 조직 아니라 뭐 한국 정부 반대 조직도 아니고 한국 뭐 번역이 얘기하는 한민족
그런 반대 조직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조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런 노조도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줬으니까. 근데 그 전반전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주노조에 대한 그런 좀 과격하고 좀 폭력적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싸우는 단계까지 가지 않게 이야기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잘 풀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번 대법원 판결, 이주노조의 합법 판결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한국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브릿지 인터뷰 1회 1부에서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이주노조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온 의견들은 MWTV의 기획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